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상자의 이해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타고난 지식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한 문제풀이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도 문제풀이 많이 하시고 모르는 것을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책에서 찾아보는 학습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이고 대상자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목적은 요양보호사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업무 유형은 무엇인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금지 행위,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개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노년기의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노인에 대한 보상, 노인 학대 예방과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무엇일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65세 미만인 자도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진짜 목적은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인간의 행동을 욕구에 따라 행동의 목적을 나눈 이론이고요.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음식, 물, 주거, 수면처럼 기본적인 생활, 그러니까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건강, 경제적 안정을 위한 욕구를 2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것은 2단계,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시험에서는 1단계, 2단계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아래 단계의 생리적 욕구부터 도와줘야 하고요.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은 안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그리고 정서 지원, 의사소통, 인지 지원, 방문 목욕이 있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과 구강청결, 식사, 몸 단장, 옷 입는 거, 머리 감기, 몸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 유지 증진처럼 실제로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 생활에 대한 것들을 도와드리는 지원입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할 내용 보시면 식사 준비, 그러니까 요리가 해당되고요. 장보기, 청소, 주변 정돈, 세탁, 개인 활동 지원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신체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들, 요리, 청소, 집안 정리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 그 외에 밖에서 보는 외출 시에 동행하거나 일상 업무를 대신 가주는 대행 등의 개인 활동 지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정서 지원 의사소통에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안부 확인, 수급자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콜벨 대처 등이 있고요. 인지 지원에는 일상생활에 함께하며 인지행동 변화를 관리하고 인지자극 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입욕 준비와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그리고 욕실 정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 신체활동 지원은 먹고 싸고 씻고이고 일상생활 지원은 이 먹고 싸고 씻고를 지원하는 다른 행동들 그리고 집안일, 업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기본 가사에 보시면 요리, 장보기, 청소, 주변 정돈, 세탁이 있고 그리고 개인 활동 지원에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는데 이렇게 기본 가사와 개인 활동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성격과 습관, 선호들을 확인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면 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꼭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 누설은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서비스 강요도 안 됩니다.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지 보호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서비스 추가 또는 변경이 있거나 대상자나 가족과 의견이 상충할 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데 돌발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혼자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보다 시설장과 의논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 보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하면 안 되죠. 노인 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이 있지요. 영리 목적으로 수급자 유인할선을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감경해 주면 안 됩니다.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당 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급여 제공 자료 거짓 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에는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그리고 동기유발자, 옹호자가 있습니다. 숙련된 수발자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솔교육을,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기 위해 보솔교육을 받는 것도 숙련된 수발자에 해당됩니다. 정보 전달자, 보고하는 것, 알려주는 것, 연계해주는 것이 정보 전달자고요. 관찰자 보겠습니다. 관찰자는 관찰하는 것, 지켜보는 것,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안위를 도모해주는 것. 동기유발자는 동기유발을 해주고 스스로 하게 한다, 잔존 능력을 활용한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옹호자 보겠습니다. 옹호자는 노인학대를 신고하거나 의뢰하는 것으로 학대 소외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것이 노인학대 말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나 의뢰하는 것은 옹호자이고요. 그리고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것은 정보 전달자라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역할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식사, 목욕 등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니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보술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도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니 숙련된 수발자를 위한 행동입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의료인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한 거 알려준 것이니 정보 전달자가 되고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간을 연계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알려준 것이니 정보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센터에 의뢰, 신청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신청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 권익보호 보겠습니다. 자, 권익보호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요양보호사가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 외의 서비스 요구를 받았을 때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직무향상교육, 취업, 창업, 상담직원, 대체인력직원, 인력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및 권익 향상 등의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죠.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에는 평등권과 노동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권리고요. 노동권은 노동 시에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표현할 권리, 노동 시간, 노동 조건, 보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유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자유 및 신체의 완전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문제에서 지켜지지 않은 인권 내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면접 시에 기관장이 나이가 많은데 근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평등권이 침해가 된 것이고, 시설 내에 휴게실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노동권이 침해가 된 상황입니다. 법적 권익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 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건법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대한 보호인데요.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 및 근로시간. 두 번째,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내용. 세 번째, 취업 규칙. 네 번째,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말 그대로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법을 지정해 놓은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 시에 입게 된 상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업무 중에 근로자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발생 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산재로 요양 중에는 퇴직, 사업장 부도,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급여는 양도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구분에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희롱 대처 방안에는 장기요양 기관장이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험 문제에서는 1회만 하면 된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는 답은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간 내에 두어야 하고,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고요. 단호히 거부 의사 표현을 전해야 합니다.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요. 심리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 일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헷갈릴 것이 심리치유 상담이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장기요양기관장이 연결해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대상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노년기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우선 신체적 특성으로는 세포가 노화된다,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 저하,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라고 하면은 피하 지방이 줄어들죠. 팔다리 피하 지방은 줄고 허리와 엉덩이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라고 외워야 되죠. 그래서 항아리 체형이 된다. 또 면역 능력이 감소하고 잔존 능력이 감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
그 만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합병증도 많고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 상태가 됩니다. 비가역적인 진행, 노화는 비가역적인 진행 과정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특성입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이 상실한다.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도 우울증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대로는 외향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사회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 만남을 기피한다. 조심성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자신감이 감소, 결단이나 행동이 느리다. 매사에 신중하고 중립을 지키려 한다.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감소한다는 뜻이고 융통성이 없다.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이것은 자아통합과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함이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행동은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안락함을 가져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또한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함입니다. 또 의존성이 증가하죠. 이것은 독립성이 감소한다는 뜻과 같고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은퇴로 인한 역할을 상실한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와 특성입니다. 생애주기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통합과 절망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통합은 모든 사건과 상황, 죽음까지 자신의 삶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자기 내부로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 능력과 상태를 통합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절망은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있고요.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화 보겠습니다. 노령기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별은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사별입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 및 장서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과 세대 차이라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부양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에는 노인의 사고를 보겠는데요. 네 가지 고통에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그러니까 역할 상실인 무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양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 하고 두 번째, 세대 간 갈등을 조절하고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 대처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 노인복지 정책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회 가족의 협력에는 공적 부양, 그러니까 노인복지 서비스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해당되는 공적 부양과 그리고 사적 부양, 노인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족의 노력도 필요한 사적 부양, 이렇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 간 갈등 조절. 세대 간의 위험을 분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로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연금 준비를 하거나 보험을 잘 들어놓는 것도 준비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또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에서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보험이나 아니면은 연금을 들어놓는 것도 개인적인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노인에 대한 보상 유형 보겠습니다.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먼저 보자면 교통시설, 공원 및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하는 것, 이 경제적 보상에 해당되고요. 제도적 보상으로는 제도화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노후 소득 보전과 질병치료 예방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을 제도적 보상이라고 하고요. 정치적 보상은 이렇게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지정해 주는 것을 정치적 보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것이 제도적 보상은 제도화하는 것, 정치적 보상은 날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현황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알고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유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놔야 합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는 법과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신고했을 때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고 수사전담, 피해자를 일시보호시설 혹은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에 간 대상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학적 진단과 소견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증언을 진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기관은 노인학대 피해자의 법률적인 보호와 후견인 지정 그리고 격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의 이해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자기계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